전주 한옥마을 6월의 새벽. 이소윤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4시 15분. 5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벽에 부모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윤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5년 전 가스 폭발 사고. 부모님은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60년간 사용하던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소윤은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찹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꿀과 참기름을 섞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소윤의 손이 능숙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그리고 이제는 소윤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강조하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처럼 부드럽게, 당처럼 달콤하게. 소윤은 그 말을 되새기며 반죽을 밀었습니다. 책상 위에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재료비, 그리고 빨간 봉투 하나.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최종 통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37만 원. 밀린 대출금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한캐피탈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소윤이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게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차가운 통보만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에 거대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스위트 코리아 전주점. 모던 한과의 정석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3개월 전 문을 연 프랜차이즈 한과점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SNS에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반면 달빛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묻는 할머니에게 소윤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억지 미소였습니다. 오후 2시 남자친구 한서준이 찾아왔습니다. 32, 변호사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준은 아버지가 또 만나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윤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68층 법무법인 정도 대표실. 한정우 전 대법관이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였습니다. 이소윤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29세, 한과점 운영, 전북대 졸업, 부모 5년 전 사망, 건물 4억에 담보대출 3억, 부채 2,800만 원, 월 순수익 80만 원. 한정우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쾅! 펜꽂이가 쓰러졌습니다. 한과점 딸이라는 말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비서가 움찔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자신의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윤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어묵 냄새 가득한 골목. 사법연수원생이었던 한정우는 어묵집 딸 윤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선대 대법관이었던 아버지는 어묵 냄새 나는 여자와 결혼하면 대법관의 꿈은 접으라고 했습니다. 한정우는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먼저 떠났습니다. 당신이 싫어졌다는 차가운 말과 함께 뒤돌아서는 윤희의 모습.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 후 한정우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고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들 서준만 데리고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것이 한정우의 철칙이었습니다. 저 한과점 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조인 아들을 잡아서 편하게 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법무법인 회의실. 서준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1년간 계속된 대립의 정점이었습니다. 서준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소윤이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서 뭐해? 결론은 똑같아. 왜요? 소윤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가점 딸이라서냐고, 지방대를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한정우는 지방과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3대째 법조인 집안이니 며느리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준이 비웃었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정우가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업이고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서준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30년 전 윤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고. 할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만난 것 아니냐고.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힘들었다고, 그래서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안 맞으면 결국 깨진다고, 윤희가 자신을 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준은 그건 아버지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정우는 사실이라고, 자신이 직접 당했다고 외쳤습니다. 한정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면서 후회하며 사는 인생. 전 안 살겠어요. 서준이 선언했습니다. 소윤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허락 없이라도 하겠다고. 한정우가 이름을 불렀지만 서준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고. 쾅!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한정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모습. 하지만 결국 윤희를 지키지 못한 자신.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번엔 다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전주로 내려간다고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있다는 비서의 말에 취소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며느리 시험을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변장하고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저 여자가 진짜 서준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변장 전문가가 왔습니다. 한정우는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최대한 초라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거울 앞에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바지, 구멍난 운동화.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칠었습니다. 한정우는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러 간다고 다짐했습니다. KTX 표를 예매했습니다. 전주행 3등 칸이었습니다. 평생 1등 칸만 타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방에 변장 도구를 넣었습니다. 낡은 옷, 남루한 신발, 그리고 주머니에는 동전과 1,000원짜리만 넣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의 본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전주였습니다. 내일이면 달빛 땅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소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합격하면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영원히 못 만나게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주역. 한정우는 KTX에서 내렸습니다. 3등 칸이었습니다. 평생 1등 칸만 타던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때 묻은 바지에 구멍난 운동화였습니다.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칠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룸미러로 힐끗 쳐다봤습니다. 한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옥마을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전주 한옥마을 골목길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 땅, 60년 전통. 손글씨였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한정우는 가게 앞을 몇 번이고 왕복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달빛 땅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소윤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한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소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한정우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떨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집에 가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소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소윤은 주저하지 않고 한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축했습니다. 한정우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향과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꿀 냄새, 참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윤이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쿠션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정우는 앉았습니다. 소윤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유자차와 약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걸 마시면 머리가 맑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유자차를 받았습니다.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소윤이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서에 신고할까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아니라고 잠깐만 쉬면 기억날 것 같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소윤은 천천히 쉬라고 하며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윤은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정우를 신경 썼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을 더 드릴까 물었습니다. 한정우는 소윤을 관찰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일어났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집을 생각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우가 약과 값을 내려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돈을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약과 한 봉지는 8,000원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소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소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오늘은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윤은 무사히 집을 찾은 게 더 중요하다고 조심히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소윤이 다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첫날 관찰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땠냐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더 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정우는 매일 달빛 땅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소윤은 매번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 약과가 맛있어서 온다는 한정우의 말에 소윤은 웃었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한정우는 구석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약과 2봉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외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한정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소윤이 당연하다고 다음에 주면 된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학원비를 내고 나니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은 괜찮다고 천천히 주라고 했습니다. 한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외상을 받아주다니 통장에 37만 원밖에 없으면서 사흘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윤이 큰 보자기에 한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는 한정우의 물음에 독거노인분들에게 한과를 배달한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윤이 나갔습니다. 한정우는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소윤은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한과를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괜찮으냐고 걱정했습니다. 소윤은 걱정하지 말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라는 것을. 5번째 집이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이 왔다며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갔다 왔다고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쓰라고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윤은 어릴 때 얼마나 잘해주셨냐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한정우는 골목 끝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정우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윤희도 저랬습니다. 시장 어묵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나흘째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가 붐볐습니다. 소윤 혼자서 정신없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다며 이번 달 말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스위트 코리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월급이 2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윤이 억지로 웃으며 좋은 기회라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였습니다. 소윤은 주방 구석에 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정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소윤을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독거노인 배달 상세 내역, 직원 현황, 서준과의 관계, 전부.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왔습니다. 독거노인 한과 배달은 7년간 매주 토요일 20명에게 했습니다. 추정 비용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직원을 3명 고용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서준과의 관계에서 3년간 받은 선물 총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기부에 사용했습니다. 한정우는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받은 선물 200만 원을 모두 기부했다고? 재벌 아들을 3년간 만나면서 겨우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기부했습니다. 한정우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정우는 매일 달빛 땅을 찾았습니다. 소윤을 관찰했습니다. 외상을 받아주는 모습, 독거노인을 돌보는 모습, 직원이 떠나도 웃어주는 모습,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윤희도 진심인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렸다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긴급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 친구분에게서였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3개월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되묻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품 중에 한정우에게 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여자, 3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여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정우는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변장을 벗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윤희의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한정우가 윤희가 정말 돌아가셨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 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걸 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떠난 건 싫어해서가 아니었다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아버지가 협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한정우의 꿈을 지키려고 했다고,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한정우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제발 그 사람의 진심을 지켜달라고. 한정우는 편지를 읽다가 무너졌습니다. 30년간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한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겠다고, 이번엔 잘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겠다고 윤희에게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아니었습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다시 전주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소윤이 정말 진심이라면 1년 동안 서준에게 한 짓은 뭐란 말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기철이라는 사람을 조사하라고. 스위트 코리아 이사. 즉시. 이 시간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박기철 48세. 5년 전 소윤의 아버지 이창수에게 레시피 전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달빛 땅 위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 자식이 복수하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호 본능도 생겼습니다. 소윤을 지켜야 하나? 한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벽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곧 도착이었습니다. 다시 전주로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확인해야 한다고. 저 여자가 누구인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30년간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끝까지. 같은 시각 한옥마을 입구 스위트 코리아 전주점 2층 사무실. 박기철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48세, 값비싼 양복을 입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전주 플래그십 스토어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달빛 땅이 있는 이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달빛 땅, 이소윤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소윤의 아버지 이창수를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레시피를 가르쳐주면 1억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창수는 거절했습니다.
레시피는 가족에게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박기철이 5억을 제시했지만 나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의 모욕감. 박기철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센 영감이 5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딸만 남았다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소윤이 잘 안 넘어온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박기철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박을 강화하라고 대출업체에 연락해서 이번 주 안으로 500만 원을 갚으라고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 스카우트는 계속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월급 2배를 제시하면 다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박기철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SNS 악성 댓글을 조작하고 위생신고도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이 허위사실인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박기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만 없으면 된다고 3개월 안에 달빛 땅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출업체였습니다.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윤이 저번에는 다음 달까지라고 했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못 갚으면 가게를 압류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37만 원.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나. 화요일 직원 민지가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요일 직원 민지가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은 괜찮다고 좋은 기회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수요일 또 다른 직원 수진이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스위트 코리아에서 제의가 왔다고 했습니다. 소윤은 다들 가라고 당연히 가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직원 은지까지 떠났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윤은 알았다고 다들 잘 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간 후였습니다. 소윤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구청 직원들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위생 점검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는 소윤의 물음에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는 신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매일 아침 재료를 산다고 항변했습니다.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창고를 뒤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재료 상태가 양호하다고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은 위생 점검을 통과했다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은 SNS를 확인했습니다. 악성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달빛 땅 위생이 엉망이라고 구청 점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과를 먹고 배탈이 났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60년 전통이 거짓말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소윤은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위생 점검을 통과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해명하는 걸 보니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댓글. 불매 운동을 하자는 댓글. 한정우는 골목 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 위생 점검 나온 것,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것, 소윤이 가게 구석에서 혼자 우는 것. 한정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기철 조사 결과가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냈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한정우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박기철이 5년 전 이창수에게 레시피 전수를 거절당한 것, 현재 수법이 대출업체 압박, 직원 스카우트, SNS 조작, 허위 위생 신고라는 것,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식이 복수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비서의 물음에 일단 더 지켜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기철이 한 짓을 전부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직원 증언. 그날 밤 소윤은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부모님 영정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60년 가게를 못 지켰다고 사과했습니다. 한정우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윤희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울었을 윤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고통. 한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지켜야 한다고. 소윤을.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며칠 후였습니다. 한정우는 변장을 하고 다시 달빛 땅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윤이 혼자 한과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소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독거노인 배달을 가야 하는데 직원이 없다고. 한정우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윤이 놀랐습니다. 한정우는 자신도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소윤을 따라 골목을 돌았습니다. 한과를 나눠주는 것을 도왔습니다. 10번째 집이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소윤이 건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소윤이 주는 한과가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라고. 한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윤이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가 천만에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느냐고. 소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힘들다고. 직원들도 다 떠났다고. 다들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윤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정우가 소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우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정우 자신이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소윤이 진심이라고.
윤희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달라. 한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기철 관련 증거를 전부 모았냐고 물었습니다. 모았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법무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라고 했습니다. 무슨 회의냐는 질문에 박기철을 끝장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소윤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전주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윤에게 정체를 밝히는 것, 서준에게 사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기철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주 지역 번호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소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우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윤이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났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일도 오겠냐는 소윤의 물음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정우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윤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다 해결해 주겠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 땅. 그 이름처럼 달빛이 환했습니다. 한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박기철을 멈추기로. 그리고 소윤을 지키기로. 30년 전 윤희를 지키지 못한 후에 이번엔 반복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서울 법무법인정도 회의실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변호사 10명을 소집했습니다. 변장을 벗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기철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대출업체 압박 증거, 직원 스카우트 녹취, SNS 조작 IP 추적, 허위 위생신고 기록, 전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좋다는 대답과 함께 한정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변호사들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달빛 땅 대출금 2,8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처리하라고. 변호사들이 놀랐습니다. 한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소윤 씨가 모르게 하라고. 오후 2시 박기철에게 고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소개와 함께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박기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강그룹 법무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과 함께 영업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전주 달빛 땅이었습니다. 소윤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대출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소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변장을 벗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소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정우입니다.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 오빠 아버님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그렇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할아버지로 변장하고 왔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소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을 시험했다고. 소윤이 시험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고. 소윤이 서준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고.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보면서 알았다고. 소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것, 외상을 받아주는 것, 직원들을 챙기는 것, 전부 진심이었다고. 그리고 3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소윤이 첫사랑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이라는 사람이었다고. 30년 전 아버지 반대로 헤어졌다고. 평생 그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은 달랐다고. 자신을 위해 희생한 거였다고. 그래서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뭔지. 한정우가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소윤이 서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것. 소윤은 울었습니다. 한정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소윤이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소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소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1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다. 소윤이도.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한과점에서 오랜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한정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는 소윤의 물음에 대출금 영수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800만 원 전부 처리했다고.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한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라고. 이건 사과라고. 자신이 소윤을 의심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기철 고소장 사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접수했다고. 소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박기철은 더 이상 소윤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이 소윤을 안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 괜찮다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고 위로했습니다. 한정우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냐고 되물었습니다. 한정우가 웃었습니다. 자신이 인정한다고, 서준과 결혼하라고,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달빛 땅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윤이 만든 한과와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서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전주에 있을 거라고, 달빛 땅을 도와줄 거라고, 직원들이 다 떠났으니 자신이 대신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윤과 서준이 놀랐습니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앞치마 입고 손님 맞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진짜 부자가 뭔지. 통장 잔고 37만 원이었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진짜 부자더라고. 자신이 평생 놓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옥마을 야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을 비워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들이 있다는 비서의 말에 다 취소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전주에서 일할 것이라고, 달빛 땅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가게를 도와주고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달라. 한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윤희 덕분에 깨달았다고, 이번엔 잘 지켰다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달빛 땅에서 일하는 것, 손님을 맞는 것, 소윤과 서준과 함께하는 것, 30년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심, 사랑, 그리고 가족. 시작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한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3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달빛 땅이 재개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외관은 전통을 살렸습니다. 기와지붕, 나무 기둥, 한지 창문. 하지만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주방은 최신 설비로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가마솥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60년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전 8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옥마을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소윤이 한 분 한 분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한정우가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라고
60년 전통 달빛 땅이라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한정우 회장 아니냐고 TV에서 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위입니다. 며느리 가게 거드는 거죠.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서준과 소윤이 함께 한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반죽이 맞냐고 서준이 물었습니다. 완벽하다는 소윤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둘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정우는 쉬지 않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소윤이 걱정하며 힘들면 쉬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30년 법정에서 일할 때보다 행복해. 한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준이 오늘 매출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30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화재 전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한정우는 SNS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우입니다. 30년간 법조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뭔지는 며느리에게 배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달빛 땅에서 뵙겠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오전은 독거노인 배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우가 웃으며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12월 겨울이었습니다. 한옥마을에 눈이 내렸습니다. 전통 한옥 마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소윤이 7년간 한과를 나눠준 독거노인들, 단골 손님들, 이웃 주민들이 하객이었습니다. 신부 소윤은 전통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 신랑 서준은 파란 도포를 입었습니다. 한정우가 주례단에 섰습니다. 오늘 자신은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신부를 무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과점 딸이라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다고. 하지만 며칠간 관찰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의 통장 잔고는 37만 원이었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달라. 윤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이번엔 잘 지켰어. 한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울었습니다. 한정우가 선언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피로연은 달빛 땅에서 열렸습니다. 소윤이 만든 한과였습니다. 육과, 약과, 다식, 강정.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한 할머니가 한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합니다.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에서
한정우가 서성거렸습니다. 서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한정우가 긴장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한다고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준이 환호했습니다. 한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윤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예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윤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이, 서준의 준, 윤희의 희. 어때? 좋아요, 아버지. 완벽해요, 아버님. 한정우는 손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이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게. 6개월 후 초여름이었습니다. 달빛 땅은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한정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준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 할아버지랑 한과 구경할까? 주방에서 소윤이 육과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대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머니 영정, 한정우, 서준과 소윤, 그리고 준이. 60년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서 오라고 한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행복해 보인다고. 네, 정말 행복합니다. 30년 법조인으로 살 때보다 훨씬. 한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윤이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지켜보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달빛처럼 부드럽게, 당처럼 달콤하게 할머니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윤희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윤희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다고.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윤희의 대답 같았습니다. 한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준이를 안고 서준, 소윤과 함께 웃었습니다. 내일도 바쁘겠네. 서준이 말했습니다. 좋아. 바쁜 게 행복한 거지. 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 땅 간판이 보였습니다. 달빛 땅 60년 전통. 그 간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60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 사랑과 나눔, 그리고 진심. 한정우는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산이구나. 할아버지, 내일 뭐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달빛 땅에서 한과 만들고, 손님 맞고, 준이 돌보고. 행복하세요? 응.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달빛 땅의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